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심선아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때까지 3강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호르몬, 밥상으로 지키는 호르몬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호르몬이 아주 우리가 알 것도 같고 잘 모를 것도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 중년 이후 건강과 좀 직결되는 몇 가지 호르몬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호르몬 건강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호르몬이 건강해질까? 아니면 이 호르몬이 나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호르몬은 조금만 많아도 문제,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 항상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가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많아서 이걸 우리 몸에서 빼내거나 그걸 막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호르몬 균형의 가장 핵심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호르몬 건강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사님의 네 번째 강연, 마지막 강연인데요.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뭔가 우리 몸을 깨우고 각성하고 뭔가 신호를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경세포에 의한 거고 두 번째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 전달입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도 호르몬이 자극을 해서 뭐 혈압을 조절하는 거 또는 기분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생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전부 다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이것들을 잘 분비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몸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오늘은 사실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알아두시면 아주 쓸모있는 호르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호르몬 하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 뭐 성장 호르몬 아마 이제 이 정도 보통 알고 계실 텐데요. 호르몬의 뜻을 좀 살펴보면 어원이 불러일으키다. 또는 각성하다, 뭔가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을 깨우고 각성하고 뭔가 신호를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 세포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나 되는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말 많은 세포들이 도대체 어떤 사인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만 내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어떤 언어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100조 개나 되는 많은 세포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 정교하게 이런 일들을 잘 평생 동안 그것도 뭐 10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해나가는 걸 보면 우리 몸이 참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움의 거의 핵심이 바로 이 호르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들이 이제 그 신호를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전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세포에 의한 거고 두 번째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 전달입니다. 자, 신경세포는 사실은 조금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보 전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적인 신호로 일어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 손을 딱 댔는데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고 있으면은 내가 대고 화상을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댔다가 바로 뜨거워 하고 손을 뗄 수밖에 없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손을 짚는다든가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들은 바로 신경세포들이 이런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들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을 그 옆에 있는 그 신경세포에 막 전달을 해주면서 빠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실이 되는 이런 정보 전달을 주로 해주는 게 신경세포에 의한 정보 전달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호르몬은 신경세포하고는 좀 다르게 전기적인 신호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에서 가야 될 곳을 딱 정해놓고 만들어요. 내분비 기관,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을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갑상선 이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됐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딱 갑상선으로 보내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호르몬을 내보내고요. 이 호르몬은 그 표적 기관, 가야 되는 곳에 정확하게 가서 수용체라고 하는 거랑 딱 결합을 하게 되면 그 호르몬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지금 뭔가 칼슘을 더 많이 흡수하래. 아니면 뭔가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래. 뭔가 호르몬을 다른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호르몬이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한 이런 정보의 전달은 신경세포에 의한 전달보다는 훨씬 더 느리긴 하지만 느려요. 재빠르게 즉각적인 반응들은 아니죠.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완만하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무지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도 호르몬이 자극을 해서 호르몬이 자극을 해줘야 소화효소들이 잘 분비가 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거. 또 나아가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거 또는 기분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생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전부 다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은 사실은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방울로 온 몸을 지배한다. 단 한 방울로 온몸을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 온몸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의 종류는 알려져 있는 거, 현재 알려져 있는 게 한 100여 가지 정도 되고요. 근데 아직 안 알려져 있지만 아마 그 정도는 더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한 4,000가지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인체의 호르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하는 것들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항상성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어떤 병이든, 자, 혈당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 당뇨병인 거예요. 혈압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돼. 그거 고혈압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상태 또는 이런 것들도 지방세포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것도 항상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들이 항상성이 깨졌을 때 생기는 병들인데 우리 몸의 이런 내부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뭔가 균형이 깨졌다 하면 온 몸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수 있는 질병이 정말 모든 병이 다 호르몬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호르몬은요, 만들어지는 곳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서 보통 뇌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이라든지 또는 난소라든지
뭐 고환이라든지 뭐 이제 뭐 임신했을 때는 뭐 태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렇게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옆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적혀 있는 게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지도예요. 여기에도 지금 100가지가 다 안 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때 뭐 이야기하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뭐 엔돌핀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호르몬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이 하는 호르몬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사춘기도 호르몬, 그렇죠. 갱년기도 호르몬. 네, 저는 둘째가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살. 그러니까 이제 한참 사춘기에 막 시작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고 이렇게 착했던 아이의 눈빛이 갑자기 좀 달라졌어요. 좀 이렇게 도끼 눈도 뜨고 이렇게 말끝단이 조금 이렇게 쌀쌀맞아지고 좀 행동이 좀 거칠어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는 사춘기지? 엄마는 갱년기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사춘기보다 갱년기는 조금 더 독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덤빌 생각 하지 마.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춘기에 우리가 그런 격정적인 어떤 감정 또는 신체적인 변화도 호르몬이 주도하는 거고요. 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갱년기에 겪고 있는 이런 격정적인 신체적인 변화, 여러 가지 막 지금도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로 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갱년기 증상을 제가 이제 막 몸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자다가 막 땀에 젖어서 깨기도 하고 그렇게 잠순이었는데 잠 한 번 들려면 참 힘들고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심장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예전에는 참 예쁘게 말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욱하기도 하고 자 이런 갱년기에 있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격동도 사실은 대부분 다 호르몬에 의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사춘기나 갱년기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병, 비만도 호르몬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병, 고혈압도, 갱년기 장애도, 탈모도, 불안도, 우울증도, 피로, 만성 피로한 것도, 내가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불임이나 난임, 그다음에 골다공증, 생리불순, 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호르몬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되짚어서 보면 호르몬이 균형 있게, 호르몬이 균형을 잘 잡는다면 정말 많은 질환들이, 많은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을 좀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일단 호르몬이 균형이 좀 깨졌는지 그래도 아직 괜찮은지 이걸 먼저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한테 해당되는 걸 손에 꼽아보세요.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좀 찐다. 자, 두 번째,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이 늘었다. 자, 3.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자, 네 번째, 이유 없이 짜증이 잦아졌다. 자, 다섯 번째, 얼굴과 온 몸이 잘 붓는다. 여섯 번째,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을 좀 듣는다. 자, 그 다음,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자, 일곱 번째는요,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감이 든다. 자, 아홉 번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자, 10가지를 지금 불러드렸어요. 자, 몇 가지가 해당돼요? 4가지. 4가지. 3가지. 아, 그래도 아직 다행이시네요. 저는 거의 한 5가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자, 이 10가지 체크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가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지금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불균형한 경우도 있고, 뭔가 예를 들면 대사에 관련된 호르몬이 좀 불균형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슐린 같이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르몬은 유기적인 우리 세포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그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이상으로부터 실타래처럼 계속 이게 커져가면서 많은 증상들과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이 체크리스트에서 이상이 있다면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에 많은 우리 몸에 지금 현재 100가지나 넘는 이런 호르몬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에 특히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호르몬 종류를 제가 오늘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에 많이 특히나 골격의 성장을 이룰 때 아주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노화와 면역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해 전에는 보니까 이 성장 호르몬을 회춘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주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 유행이 한번 이렇게 덜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로 이 성장 호르몬이 특히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나 성장기에는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키 성장을 근육과 골을 실제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근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을 잘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자, 그것처럼 이 근육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근육 합성이 덜 되고 운동을 해도 근육 합성이 덜 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덜 되고 이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중년 이후에 하는 중요한 역할은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성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도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도 골밀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깨지면서 중년 이후에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뼈와 관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성장 호르몬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혈관 안에 끼어 있는 그런 기름때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기름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효과,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에 가서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뇌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일들, 그러니까 피로감도 덜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뇌 기능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도 성장 호르몬은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성장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해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는 시간대가 바로 어느 시간대냐면 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클 때 아이들이 잘 자야 잘 큰다 하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한 12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른일 때는, 아이일 때는, 성장기일 때는 이게 밤에 그렇게 주로 분비가 되지만 낮 시간에도 분비가 함께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 더 잘 일어나고 성장 호르몬의 좋은 기능들, 이렇게 근력이 잘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고 순환이 좋아지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중년이 되고 특히 이제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낮에는 성장 호르몬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밤에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지는 성장 호르몬을 아낄 수 있는 최대 방법은 뭐예요? 나이 들수록 잘 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잘 자는 게 필요한 시간에 일찍 잘 주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주무셔야
부족한, 그나마 아낄 수 있는 이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중년 이후에 우리가 노화와 관련해서는 자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노화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좀 잘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아마 여러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불면증 치료제로 이 멜라토닌을 뭐 해외 직구로도 막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막 있던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약간은 어떤 경우에는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언제 분비가 되느냐? 어두울 때 분비가 돼요. 어두울 때 분비가 되고 빛이 있으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분비가 되고요. 완전히 어두웠을 때, 뭐 밤, 특히 막 새벽 2시 이때가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숙면을 취하도록,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체 주기가, 우리 신체 리듬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주기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체 대사를 잘 조절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뼈를 만들고 뼈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신경 전달을 잘 해주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항산화라고 하면 결국은 노화를 막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화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일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대사 과정에서 이런 불안정한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진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 결국 이게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병이 되거나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런 활성산소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도 항산화 영양소,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또 미네랄 중에서는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게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런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광받는 영양소들인데, 자,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보다도 10배 이상 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으로 되짚어서 돌아가면 맨 처음 시작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트립토판은 주로 뭐 어떤 우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또는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데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외부에서 물질로 먹게 되면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또는 장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기분이 항상 좀 즐겁고 만족감이 있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우리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여러 가지 영양소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다시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충분해야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양소로부터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특히나 가장 시작이 되는 영양소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이것들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는 여기에 나머지 영양소들이 좀 필요해요.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는 여기 지금 다 나왔어요. 단백질도 중요하고 미네랄도 중요하고 비타민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아시면 뒤에서 우리가 호르몬과 관련된 영양소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노화와 면역에 중요한 호르몬 중에 이제 성호르몬입니다. 자,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어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 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나오고요.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성화되고 마음이 막 약해지고 갱년기가 되면 더 영화 보면서 여자보다 더 많이 잘 운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졌다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보다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인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남성 호르몬은 적게 있지만 남성 호르몬은 그대로 나오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불균형이 오면서 이제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성 호르몬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생식에 관련된 일들을 사실은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생식과 관련된 거. 이세를 갖고 이세를 잘 키워서 하나의 생명체로 잘 양육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뇌에도 작용하고 심장이나 간 이런 혈관에도 작용을 하고 또 피부나 그다음에 뼈나 이런 데 아주 다양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호르몬은 이걸 분비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비하는 기관과 이게 작용하는 그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병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사실은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상으로 생기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을 예를 들어서 50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평균 완경을 하게 됩니다. 자, 완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70이나 80이 됐는데도 월경을 계속 한다면 그게 이상이 있는 거지. 내가 50에 완경이 되고 그다음에 월경이 끊어지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으로 봤을 때 50까지는 잘 살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50 넘으면 고생 좀 해봐 라고 우리 몸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뭔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그 호르몬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성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0 정도가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생리하는 기간까지는 예를 들면 한 50세 정도까지는 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관은 여성은 난소, 남성은 고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년 이후에는요, 이런 난소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그러면 다른 대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우리 몸의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성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체지방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한 사람은 아니고 정상적인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피하 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중년 이후에 이렇게 난소나 교환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이 부족한 시기라면 부신이나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성호르몬으로 젊을 때만큼의 활력은 아닐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이런 호르몬 부족으로 막 시달리고 힘들게 지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면 이미 이런 성호르몬 이외에 나머지의 어떤 기능들도 대사 기능들이나 뭔가 그동안 과하게 썼고 좀 이랬다라고 뭔가 불균형이 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하면 혈당 조절이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크게 작용하는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 드려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혈당을 관리해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먹었을 때 이것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당 조절을 만약에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혈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인슐린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잘 못 쓰거나 너무 많이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필요 이상 너무 많거나 제 역할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살이 찌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세포를 늙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슐린이 만약에 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혈액 중에는 인슐린이 부족한 줄 알고 인슐린을 더 자꾸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보상 기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일은 못하면서도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는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 합성도 많이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들을 자꾸 공격하면서 세포를 늙고 노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늙게 돼요. 우리가 외모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혈관의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더 늙기 쉽고 노화가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잘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근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대표적인 호르몬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겠어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적정량을 잘 먹느냐,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가 어떤 탄수화물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이 호르몬이, 특히 멜라토닌 같은 건 뭐였어요? 생체 리듬, 생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르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이런 생체 리듬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잘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 균형 잡힌 식단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호르몬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었어요. 한 100가지나, 제가 이름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호르몬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호르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호르몬이 합성되는 재료에 따라서 단백질로부터 합성되는 호르몬, 그리고 하나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로 합성되는 호르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호르몬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인슐린이라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뭐 글루카곤, 이렇게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특히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졸,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균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면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안 먹어도 우리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채식, 아예 동물성 식품을 안 먹고, 사실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든요. 동물성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극단적으로 채식만 하는 경우에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먹지 않아도 몸에서 만들어는 지지만 일단 식사로부터 음식으로부터 오는 호르몬이 적어도 2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보면 혈중 그 성호르몬 수치가 채식만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동물성 식품도 너무 기피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아까 제가 그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될 때, 또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이렇게 영양 물질들은 있지만 그 중간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연 같은 미네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오드 같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자, 이런 영양소들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탄수화물 양을 조금은 줄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히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이 많고,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당 섭취가 많았을 때, 너무 정제되어 있는 당들이 많았을 때는, 자, 우리 몸은 어떠냐? 우리 몸이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혈관도 단백질, 모든 조직도 단백질, 세포도 단백질, 혈액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많으면, 당은 많아졌을 때는 단백질이랑 자꾸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요. 아까 그 인슐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만약에 단백질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요, 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르몬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과 당분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요. 또는 조직, 단백질들의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변성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균형을 전반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뭐 예를 들면 인슐린이 됐던, 성장 호르몬이 됐던, 그다음에 성 호르몬이 됐던, 멜라토닌이 됐던, 단순당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은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 주 호르몬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단백질 섭취를 규칙적으로 좀 나누어서 섭취하는 거, 끼니별로 좀 나누어서 단백질 급원식품은 적어도 한 끼에 반찬 한두 가지 정도는 단백질 급원식품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네 번째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자, 좋은 지방, 특히 단백질과 함께 콜레스테롤도 중요한 그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꼭 식물성 지방만 생각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만큼의 동물성 지방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는 특히 오메가3 지방 같은 것들이 또 좋은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통해 가지고 좋은 지방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잘 보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호르몬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호르몬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식이섬유는 하루에 필요한 양이 남성은 약 30g, 여성은 25g 정도예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이섬유를 위해서 채소를 먹었다. 시금치를 먹어볼까요? 시금치를 100g을 먹으면 그 안에 식이섬유가 약 3g 정도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정말 시금치로만 식이섬유를 채우려고 하면 30g 식이섬유소를 먹으려면 거의 1kg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식품들을 우리가 그만큼, 식이섬유소는 또 콜레스테롤하고는 반대로 식물성 식품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도 적절히 잘 먹어야 되지만, 이런 다양한 식이섬유소를 충분량 섭취하기 위해서는
통곡물부터 해조류까지 또 채소류, 과일까지 이렇게 다양한 식물성 식품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면 아까 멜라토닌이 이렇게 노화에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기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도 이런 항산화 기능을 하는 다양한 영양소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이런 내분비 조직들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이 진한 거,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껍질째 먹는 거,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건 뿌리까지 먹는 거, 줄기 먹을 수 있는 건 줄기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거칠고 조금 쌉쌀하고 조금은 이런 맛들 있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거 말고 조금은 거칠고 쌉쌀하고 이렇게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주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영양소들을 좀 식단에 잘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을 전체를 잘 지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호르몬 요법,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여성 호르몬이 좋다더라, 어떤 조금 우리가 사실은 유혹당하기 좋은 게 이렇게 알약처럼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패치도 있고 다양하게 호르몬을 우리가 몸에 보충하는 요법들이 사실은 있고, 만약에 정말 힘들 때는 그런 보충 요법들을 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이것들을 잘 분비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 몸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영양물질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밥상에서 한 끼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한 끼도 대충 먹지 않고 한 끼도 너무 많이 먹거나 나쁘게 먹지 않도록 한 끼를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선아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한 4주 동안 알찬 강연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4주 동안 많이 배웠는데, 또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식습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습관은 좀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네. 호르몬도 그렇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조금 다루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안 해야 되는 식습관 네.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과식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만들어내는 주범이 음식으로는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그만큼 다양하게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특히 나이 들수록 조금 먹는 양에 대해서는 욕심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지만 네네.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식단 관리 상담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싶다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 밥상에서 뭘 빼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심해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과식하지 않고 내 밥상에서 덜어낼 것을 생각하자. 네. 그게 오늘 양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류일 수도 있지만 아. 좀 덜어내야 할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셔서 밥상에서 뺄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